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서 206페이지가 되겠네요.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에 일곱 번째 있는 증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군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그래서 수납인을 보니까 3월 10일 날 납부했고요. 근로소득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9만 원을 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10일이니까 3월 10일이 되죠. 3월 10일 날 이와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다가 지급 명세를 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금은 돈을 납부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는 근로소득세는 우리 회사 비용인가요? 종업원이 부담한 건가요? 종업원이 부담한 거. 우리 회사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날 저 9만 원을 뭘로 잡아놨냐면 애수금으로 잡아놨던 거예요. 물론 애수금이 다 9만 원은 아닙니다. 그 애수금 안에는 건강보험료도 있고 고용보험료도 있고 이것저것 합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9만 원은 근로소득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9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군요. 그래서 대변이 현금 9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자, 차변의 예수금은 거래의 결합관계를 보면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라고 부르죠. 교환거래. 교환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에만 변동이 일어나는 거래, 그런 거래를 교환거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교환거래.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대체 전표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날짜는 3월 10일자입니다. 자, 그러면 월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월을 3월로 바꾸겠습니다. 3월. 자, 위에다가 날짜 직접 넣어버릴까요? 3월 10일 직접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구분은 자, 차변부터 3번 차변의 예수금, 대변부터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응? 현금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출금으로 하죠. 차변을 하지 말고. 차변 대변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출금으로 하면 더 간단하게 되죠. 전표가 더 간단해져요. 자, 그러면 구분을 출금으로 고치고 코드는 예수금 254번. 자, 예수금의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적요의 코드에다가 1번 근로소득세 등 예수금 납부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9만 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금으로 하는 게 전표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대변의 현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째. 이것도 같은 날이에요. 3월 10일 날. 건강보험료 납부했습니다. 14만 원을 납부했는데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이건 현금 납부가 아니니까 이건 차변 대변으로 해야 되겠네요. 50%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을 어떻게 분기해야 되겠느냐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50%라고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14만원에 50%면 7만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7만원은 직원이 부담한 거였죠. 그러면 급여 지급하는 날 우리가 예수금으로 잡아놨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금이 차변에 옵니다. 예수금 7만원. 차변이 두 개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7만원은 비용 발생이요. 예수금 7만원은 부채 감소요.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뭐가 돼요?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죠? 대변은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14만원. 그렇죠? 14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이 대변에 가는 것은 뭐예요?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자산 감소요. 그래서 이런 거래는 뭐예요? 자, 비용이 일부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거래는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손익거래 죄송합니다. 혼합거래.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거래로 분류를 합니다.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혼합거래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날짜.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것도 3월 10일이죠. 같은 날짜예요. 자, 3번 차변에.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번 고르세요. 811번. 자, 복리후생비에 거래처 넣을 필요 없겠네요. 네, 적요는 이게 뭐였냐면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죠. 네, 여기다 직접 입력합시다.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7만원 입력하시고 70 플러스. 또 차변에 예수금이었죠. 예수 254번 예수금이죠. 254 예수금. 자, 예수금도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적요는 이거는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그냥 하죠. 네, 적요에다가 건강보험료 납부. 아, 예수금에서 납부한 거구나. 7만원. 7만원 이렇게 되죠.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 엔터 103번이 보통예금이. 이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예금이 어디서 냈냐면은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한하고 엔터 쳐가지고 98002가 코드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돼요. 적요는 엔터 쳐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딱 맞아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14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140 플러스 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된다. 140 플러스 엔터 치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7만원이 예수금 7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4만원 해가지고 분계가 끝나는 거예요.
전표 입력이 잘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거 우리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한 날짜에 한 건의 전표만 입력을 했었습니다만은 3월 10일 건에는 지금 근로소득세 납부한 거 전표번호 1번, 지금 방금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전표번호 2번, 이렇게 전표번호가 1번, 2번으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날짜에 한 건이면 무조건 1번. 네. 같은 날짜에 전표가 2건 이상이면 1년 번호가 늘어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번호를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여기까지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9번째 증빙,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지방소득세 납부. 우리가 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가 9만 원이면요, 지방소득세 9천 원을 또 띄워놓습니다. 소득세의 10%. 이것도 예수금으로 이미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충당을 해 놓은 거예요. 공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9만 원을 낸 것이 아니라 이 9천 원을 납부한 거예요. 9천 원. 이 9만 원은 과세 표준이죠. 이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월 10일 날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명과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설명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변이 뭐예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 9,000원. 대변은 현금 9,000원. 그리고 이것은 예수금은 부채 감소. 부채가 차변에 오면 부채 감소. 자산이 대변에 가면 자산 감소.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죠. 자,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날짜가 여기 3월 10일로 되어 있죠. 3월 10일 날짜 계속됩니다. 출금이네요. 구분을 1번 출금으로 하시고 예수금 254번 그대로 쓰시고, 예수금은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적용해서 1번 쓰면 됩니다. 1번. 예. 근로소득세나 뭐 지방근로소득세나. 근데 정확히 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1번 쓰지 말고 여기다가 지방 근로 소득세 납부 이렇게 타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9,000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표는 3번 전표가 되고요. 이 3번 전표 클릭해 보면 밑에 분계가 차변에 예수금 9,000원, 대변에 현금 9,000원.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계약금 지급이다. 계약금 지급이다. 자, 보통예금 통장 내역이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계약금 지급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증빙으로 해서 전표 입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회사와 대일이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때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장 거래 내역이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분계를 입력해 볼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분계. 자, 차변에 우리가 대일이룩에다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그걸 우리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 이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대일리로 금액은 이 금액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450만 원 그대로. 자,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켰죠. 대변의 보통예금 이거 역시 거래처 꼭 써야 돼요. 신한은행. 금액은 역시 똑같이 450만 원. 거래 후 결합관계를 쓴다면 차변의 선급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우리가 거래의 종류에서 교환거래로 분류를 해야 되죠. 교환거래다. 교환거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볼까요? 이거는 차변, 대변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건이죠. 자, 3월 20일입니다. 거래 날짜가 여기 통장에 있는 이 날짜로 입력합니다. 3월 20일. 자, 여기다가 20일 입력하시고. 이건 20일 여기 입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10일을 위에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위에다가 여기다 20일 입력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날짜를 입력한 것은 그 날짜밖에 입력이 안 돼요. 지금 20일 거니까 여기다 20일을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선급금 131번 거래처 대일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돼요. 대일26 1002번 적요는 밑에 적당한 거 있나요? 없네요. 네, 그러면 여기 설명에 있는 대로 상품 구입 계약금이라고 저기에 넣어줄까요?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금액은 450만 원입니다. 4500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 입력할까요? 4번 대변. 자, 대변은 보통 예금이죠. 예, 보통 예금 검색해서 넣으시고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신한엔터 98002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엔터로 상품 구입 계약금 금액 똑같이 450만. 네,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선급금 데일리룩에 450 적요는 상품 구입 계약금 대변의 보통예금 신한은행 450 역시 적요는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양한 종류의 증빙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일반전표 입력 연습을 해봤는데요. 일반전표 입력은 하나같이 부가가치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전혀 등장하지 않죠. 계약금 넣는 거 여기 부가가치세 없었고, 네 지방소득세 납부하는 거 부가가치세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거 부가가치세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출장비 정산하는 거 부가가치세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할 때도 부가가치세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출장 품위세에 의한 가지급금 부가가치세 관계 없습니다. 토지 취득세 부가세 관계 없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관계 없는 거래건만 쭉 연습을 해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인 208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수행한 결과를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천천히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했던 거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특히 여기 2월 20일자 우리 입력할 때 여기에서는 그 취득세 납부한 거 차변의 개정 과목이 토지라는 사실
까딱 여러분이 혼동을 해가지고 취득세 이거 세금과 공과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취득세는 자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행 팁이 있는데 이거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물론 날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 포함해가지고 날짜, 또 차변, 대변, 그리고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모든 계정 과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채권, 채무, 예금 이 세 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211페이지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네, 아까 영수증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영수증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 법적 증빙 서류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건가? 자, 증빙이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즉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래서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 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인세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달에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이거 증빙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가산세 납부하면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는 결산 세무조정할 때 영수증으로 만약에 어떤 비용을 뭐 5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볼까요? 그 가산세 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3만 원 이하로 전부 쪼개가지고 영수증을 다 새로 만들어두는 그런 일도 뭐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3만 원 초과 거래는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3만 원 초과는 일반 증빙이 그렇고요. 접대비 관련된 거는
만원 초과시에 해당이 돼요. 만원 초과시. 자, 밑에 아이캔에 보시면 지출 증빙 수치에 대해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래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한다. 네, 제외 대상 되는 거래는 가산세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정규 증명 서류의 범위 여신 전문 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기단서, 계산서. 네, 그래서 정규 증명 서류 또는 법적 증명 서류, 법적 증빙 서류 4개를 쓰시오 하면은 요 4개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 거래에 대한 거랍니다. 자, 영수증이 여기 있는데 6만원짜리 호서 문구에서 화일을 사고 6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 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네. 그러면 여기 칸을 하나씩 채워볼까요? 네, 분개를 해보라. 차변의 소모품비. 네.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처리하시고 6만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네, 대변은 현금 6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비는 비용이고 그래서 차변의 비용이 오면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 감소. 이런 거래는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거예요. 손익거래.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 전표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4월 2일이네요. 자, 여기 날짜를 4월 2일로 입력할까요? 4월 2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4월 2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이것도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할까요? 출금으로. 자, 구분은 1번 출금, 개념 과목은 소모품비. 800번 때 쓰세요. 830번. 소모 입력한 다음에 830번 고르세요. 거래처는 아마 호서문구지만 거래처 등록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다 코드에다 호서 한번 넣어볼까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호서문구. 타자만 하겠습니다. 한글로만. 코드는 입력하지 말고 그냥 한글로만 넣어주시고. 저교에는 여기다가 직접 쓰죠. 뭐라고 했냐면 문구를 구입했습니다. 화일 구입이라고 쓰죠. 화일 구입.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6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6만원, 대변의 현금 6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전표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적격 증빙이 아니니까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1과 2 서식을 작성하라 이랬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면 1은 자동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전체 메뉴 나가 보시면 전체 메뉴로 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라는 곳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맨 끝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1과 2가 뭐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근데 작성을 2에다 하면 돼요. 2에다가. 자, 거래일자 2019 4월 2일이니까 0402 하시고
상호는 호서문구 입력하시는 거예요. 호서문구 엔터. 성명은 그 영수증에 있는 이사랑 엔터 하시고, 사업장은 그 영수증에 있는 주소입니다. 서울 강서구 이렇게 되죠.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이렇게 타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폰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01 33 16515 이렇게 숫자만 넣고 엔터 치시면 하이폰은 자동 들어가요. 거래 금액은 6만원이죠. 60 플러스.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구분으로 옵니다. 구분에 보면은 여기 15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35번까지 금융보험, 비거주자와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 국가 등과의 거래 이런 식으로 항목이 쫙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문구점과의 거래는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구분에. 이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에 없습니다. 간주 임대료도 아니고 항공기 항행 용역도 아니니까 엔터 치면은 그냥 비워두고 넘어가면 돼요. 계정 코드는 뭐냐? 아까 우리가 여기 전표 입력할 때 소모품비 830번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도 계정 코드에다가 830 그러면 계정 과목 소모품비 이렇게 나타납니다. 830 해주면 소모품비. 그리고 엔터 치면 적요로 커서가 넘어가죠? 거기다가는 화일 구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화일 구입 이렇게 엔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2를 작성하면 1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넘어와 있죠? 이쪽에 명세서 제출 대상 한 건 6만원 총계. 이거 가산세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하는 서류에 들어가요. 법인세 신고하는 서류에. 여기 회계 처리하는 데는 가산세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이걸 닫을 때 저장하겠느냐 물어보거든요. 꼭 저장해 두셔야 돼.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탭을 요 닫기 단추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눌러주세요. 우리가 일반 전표라든가 이런 것은 닫을 때 아무 말 안 물어보죠. 그거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고, 지금처럼 닫을 때 물어보는 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는 저장이 필요한 것은 꼭 예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